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은 나토식 핵 공유보다 실효성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워싱턴 선언 채택에 반발하며 한미 정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이 적반하장격 억지 주장을 했다며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한 지 닷새 만인데 예상보다 소환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점검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젯밤 대전에선 50대 공무원이 AI의 명령을 들었다며 승용차를 몰고 한 대학병원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다음 달 초까지 연휴에 들어가면서 유통업계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황금 연휴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 정부의 자국민 단체 여행 허용국에서 아직 빠져 있는 만큼 기대만큼의 특수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인지 아닌지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국내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은 마음을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은 기술 문제만 아니라 복잡한 정치 경제학이 있다며 자체 핵무장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1대1로 맺은 워싱턴 선언이 나토의 핵 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이런 다자와의 이런 약정보다는 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 백악관 당국자가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혀 불거진 핵공유 논란을 직접 반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데 대해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의 화두로 동맹과 자유 두 가지를 꼽고 정상회담과 상하원 합동 연설 등으로 이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보스턴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버드대 연설을 마친 후 조세프 나이 석좌 교수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조세프 나이 교수가 윤 대통령 답변에 A학점을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황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관계에서 군사와 경제력이 아닌 문화의 힘을 강조한 소프트 파워 개념을 제시했던 조세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한국이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입지를 더 다지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윤 대통령은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은 민간과 시장이 만든 것이라며 국가는 다만 사업에 불편한 제도를 없애 소프트 파워를 키우겠다고 답합니다. 불편한 제도가 있으면 제가 싹 없앨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라고. 하버드대 청중들 사이에서는 BTS와 블랙핑크가 언급되자 웃음이 나왔고 조세프 나이 교수도 A학점을 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You would get an A at the Kennedy School. 하버드대 박사과정 중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 가족에게 윤 대통령은 감사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쇼 대위의 손자 윌리엄 캐머린 쇼와 그의 어머니 캐런 캐머런 쇼 이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신지. 연설 현장에는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SNS에 전현직 중기부 장관 만남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박 전 의원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번 하버드 연설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공식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보스턴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미 정상에 대해 미래 없는 늙은이, 못난 인간이라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또 결정적 행동을 언급하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등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워싱턴 선언을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전은 위험에 노출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첫 북한 반응입니다. 일명 김여정식 원색적 비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겨냥해 정권 종말을 경고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미국의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은 못난 인간이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한미는 앞으로 더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거라고 으름장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미의 군사적 조치나 대응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더 압도적인 대응으로 사사건건 대응을 하겠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김 부부장은 또 한미가 핵 전략 자산을 전개할수록 북한의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로 증대할 거라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 부부장 입장에 북한의 초조함이 읽힌다면서 적반하장, 억지 주장을 규탄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여야가 극명히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빈손 외교를 덮으려는 정신승리가 한심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보다 더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태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정상회담 의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아낌없이 퍼준 빈손 외교라고 오늘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사실상 핵공유 해석을 두고 대통령실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사실상 핵공유 주장을 미국으로부터 대번에 반박당하고도 정신승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의힘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민주당은 그저 딴지만 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30년 동안 이번처럼 미국과 화기애애하고 대접받을 때가 있었냐며 김정은의 재롱 떨던 문재인 때가 그립냐고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못내 배 아파 북한 김여정보다 더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미 성과에 대한 치열한 여야 신경전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에 윤 대통령이 귀국 후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치부 이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한반도 상황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미국 핵무기가 고정적으로 배치되진 않습니다. 예. 대신 정기적으로 핵 무장을 한 미국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거죠. 핵 미사일을 싣고 있는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가 우리 바다와 하늘을 누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호 차장의 이 핵공유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우리하고 공유되는 건가요?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예. 실제 핵무기 사용을 최종 승인하는 건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어떻게 기획되고 운용되는지 미국과 협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이 기획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오늘 비난하면서 결정적 행동이라는 걸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더 세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일단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각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3일 높은 각도로 ICBM을 쏘아 올렸고 솟구쳤던 미사일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걸 40도 안팎 정상 각도로 쏘게 되면 5,000km 이상 날아갈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곳곳에서 확장 및 개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올라가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긴장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북한 말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동안 반응 안 좋았고요. 대중 외교 문제 없는 걸까요? 중국은 워싱턴 선언으로 우리나라가 나토 회원국과 동일한 재위, 대등한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하버드대 석학이 윤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 noticed that China issued a statement condemning the Washington Declaration. Will this hurt your relations with China?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성명이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앞서 리포트에서 여야가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놨는데 실제 성과와 한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미국의 핵 정책에 우리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틀은 마련이 됐습니다. 예. 핵 협의 그룹이라는 제도적인 발언권을 가져왔다는 거죠. 넷플릭스에 3조 3천억 원 투자를 이끌어낸 것도 경제적 성과로 꼽힙니다. 다만 현대차를 압박하던 IRA와 삼성전자를 옥죄던 반도체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결책이 안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선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르면 5월 7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일본 현재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한일 양국 정부는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협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냉각기의 한일 관계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을 기점으로 해빙기를 맞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先ほど少人数会合で日韓の形式、日韓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の再開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기가 관심이던 차에 다음 달 초 방안을 조율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사되면 2011년 10월 노다 총리의 방안과 12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을 끝으로 중단된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됩니다. 일본 총리 방안도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아베 총리가 참석한 이후 5년 만입니다. 회담 의제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제와 안보 방위 분야 등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G7 정상회의 이후로 예상됐던 방일이 앞당겨 추진되는 배경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한 한미 정상회담 영향이 꼽힙니다. 米韓同盟の存在は地域の利益であり、米韓首脳会談に関して我が国としても高い関心を持って注視しています。 이번 보도에 대해 양국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협의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율 상황에 따라 방한 일정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 국가로 재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한 지 닷새 만으로
검찰 소환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줄곧 공모 혐의를 부인해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귀국 닷새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오전부터 송 전 대표의 거주지와 전당대회 당시 자금 조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후원 조직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안 하고 철수하시는 거예요? 검찰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관계자들이 9,400만 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관건입니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출국 금지 상태인 송 전 대표를 차례로 소환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시즌2를 보는 것 같다며 당 전체가 썩기 전에 환부를 도려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증권가를 뒤흔든 대규모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서 합동수사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의 거래 내역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사태에 실명이 언급된 연예인들은 연일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한범수 기자의 기사를 먼저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 한창입니다. 투자 자문업체 대표 라더견 씨 등 출국 금지된 10명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해 이들이 종목과 수량, 가격 등을 미리 짰는지 여부를 찾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정 매매 증거가 있어야 증권거래법상 주가 조작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모든 역량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걸 처리하겠다. 합동수사단은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 씨 등 투자자들이 정말 단순 피해자인지 아니면 시세 조종을 후원한 전주였는지도 가려낼 전망입니다.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이 작전 세력을 눈치채고 폭락 직전에 보유 지분을 정리했는지도 밝혀낼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주가 조작 피해자는 100명 안팎, 대부분 한 사람당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임창정 씨 법률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라씨 일당이 개최한 일조 파티에서 임 씨는 당시 계좌도 없었던 단순한 손님 자격에 불과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은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작전 세력들이 오히려 손해를 받고 연예인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동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수사는 시작이 됐는데 기존 주가 조작 사건하고는 많이 달라서 좀 힘들다면서요, 수사.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주가 조작 범죄는 일당이 모의해서 특정 주식의 가격을 끌어올린 뒤에 팔아치워서 차익을 남기는 건데요. 이번 사건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건 맞지만 조작 세력이 차익을 남기지 못하고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예. 작전 진행 단계에서 일이 틀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두 단계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로 특정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은 신종 다단계 수법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이 주가 견인에 동원한 주식들이 대부분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거래량이 적은 주식들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투자금으로 끌어올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따박따박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판을 점점 키운 겁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몰렸을 테고 그렇다면 불법 여부는 어디서 판가름 나나요? 네, 관건은 그 일당들이 모의를 해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통정 매매를 했느냐는 건데요. 투자자 명의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개설해서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올려서 그 차익을 가지고 털고 나오려고 하면 거래가 많은 주식을 가지고 올린다든가 해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털고 나와야 되는데 이번 기업들 같은 처음부터 거래를 형성시킬 수 없는 조건들의 주식이었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목적 자체가
주식을 위해서 잘 팔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다단계를 통해서 내가 그 돈을 들고 튀겠다라는 목적이 더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작전 세력이 손해를 본 이유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하한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매도했다면 이것도 불법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작전을 설계했던 라더견 투자자문회사 대표도 자신이 투자자를 유치해서 주가 견인 작업을 한 건 맞지만 누군가의 집중 매도로 자신은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전 세력 중에 누군가가 중간에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연쇄 하한가 사태가 터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 대표도 누가 이익을 받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그쪽으로 타깃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종목의 대주주인 다우데이터 김익래 회장과 서울가스 김영민 회장이 폭락 사태 불과 며칠 전에 수백억 규모의 주식을 처분한 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겁니다. 예. 하지만 당사자들은 작전 세력과는 전혀 몰랐고 우연히 타이밍이 그렇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역시 수사의 초점 중 하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또 주가 폭락 직전 대량의 공매도가 일어났던 걸 보면 해당 주식이 떨어질 걸 미리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합동수사단이 이 부분 역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령 가수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신도 일당에 속아서 투자만 했을 뿐이지 수십억 손실을 봤다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가수 임창정 씨, 오늘 또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일당들이 투자자금 1조 원 유치기념 파티였다고 보도된 그 행사에 참석했던 건 송년 파티에 초대돼서 갔을 뿐이라면서 모임을 주도한 건 아니었다는 건데요. 가수 박혜경 씨 역시 전속 계약금이 투자에 활용됐을 뿐 자신은 주가 조작 세력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추천했다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 역시 개인적인 투자로 전 재산을 잃었다면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 기자, 임창정 씨나 박혜경 씨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관건은 이들 역시 주가 조작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좌를 빌려주고 주가 상승에 기여했는지 여부인데요. 예. 이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한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그들이 큰 손실을 봤을지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이지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예. 이 역시 전문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투자자들조차 주가 조작단인지 알고 그것을 미리 알고 투자를 했을 경우라면 공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나도 돈 벌어보자 하는 마음으로만 투자했다면 공범이나 가해자는 면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이거나 가해자가 아닐 수는 있어도 피해자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경기도 여주의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10층 높이 타워 크레인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선 5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고 대학병원으로 돌진했는데요. 그 배경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타워 크레인 하단 부분이 기울어져 있고 발판은 부서져 내려앉았습니다. 물류센터 신축 공사를 위해 설치한 타워 크레인 일부가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 타워 크레인을 점검하던 50대 작업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일 시작하면서 바로 그랬나 본데 이거 유속 지난 게 보통 어떻게 소리가 나더니 금방 그랬나 봐요. 덜그럭덜그럭 그러더라고요. 10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이들은 타워 크레인 안전점검 중에 발판이 무너지며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스코픽 케이지라고 불리는 발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진 건데 그 안에 있던 2명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크레인 등기 검사 받고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병원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진료실 한쪽 가벽은 통째로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밤늦은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인공지능이 자신을 조종해서 병원에 오게 됐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마약 검사까지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오늘 오전에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나는 등 최근 엿새 동안 28차례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이것이 혹시 대규모 지진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데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작게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18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1.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가 31km로 깊었고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지진이 잦다는 점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엿새간 관측된 지진은 무려 28번이고 진도 2 이상은 8번입니다. 다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진이 대규모 지진을 예고하는 전진일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게 규모가 작고요. 분포하는 게 아주 국지적으로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비추어 봤을 때는 그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이 작을 거다라고 생각을.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큰 지진 없이 다발적 발생하는 지진인 군발 지진의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충남 보령시 인근 해역에서 수십일 동안 30번, 2020년 전남 해남 해역과 2022년 경북 포항 인근 해역에서도 각각 수십 번의 연속된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이들 지진은 모두 큰 지진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잦아드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일어나는 동해안 앞바다 지진은 육지 쪽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집을 나서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최근까지 몰래카메라 점검 횟수가 20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법 촬영이 이제 사라졌다는 의미일까요?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예방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국대에선 연간 4차례 예방 점검을 하고 있고 아직 불법 촬영 범죄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월부터 화장실 천장에 센서를 부착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 날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분기 점검 전까지 그 설치한 카메라를 빼면 저희는 탐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연간 2차례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경찰과 안심보안관, 민간의 점검으로 최근 5년간 점검 실적은 200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기기를 적발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경찰에 연간 6천 건 정도 신고되는 상황에서 화장실 이용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또는 도찰 범죄의 공포가 증폭되는 무슨 사회적인 큰 손해, 더 나아가서 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이 시행되면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과 대변기 칸막이 설치는 의무가 됩니다. 이 가운데 대변기 칸막이가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시설인데 스마트폰 같은 촬영기기를 밀어넣는 행위 정도를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5월 초 연휴로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데요. 때마침 일본도 황금 연휴고 중국은 노동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을까 특수를 기대하는 상황인데 일본인에 비해서 중국인 관광객은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을 장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곳에 대형 풍선이 설치되고 밋밋했던 길거리엔 눈길을 사로잡는 알록달록한 그림이 새겨졌습니다.
번화한 길을 따라 돌며 도장을 찍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떨치고 더 많은 관광객을 맞으려 준비된 행사입니다.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면서 더욱 상권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고 많은 고객님들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거운 반응입니다. 我会向我的家人还有我的朋友同事推荐他们到韩国来旅游。 I love the Korean culture and language, so I wanted to come and see. You guys have so many shops, street foods, and it's cheap.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명동을 중심으로 상권이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중국의 노동절과 일본의 골든위크가 겹치면서 유통가에서는 이번이 리오프닝의 본격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락하지 않아 활기가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다 중국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02만 명에서 지난해 23만 명에 그친 상황. 외국인 관광객 중 1인당 지출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 관광 재개가 매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러시아가 새벽을 틈타 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민간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폭격이 되는 등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핵전쟁 감시망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우만의 한 아파트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건물 일부가 소실됐고 불길도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러시아군이 새벽을 틈타 미사일 공격에 나선 건데 9층 아파트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군인과 응급대원들이 구출 작업에 나서 잔해 속에서 17명을 구조했지만 20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Я не знаю, я не встигла злякатися. Я просто взяла дитину за шкірку і викинула на коридор, а вже потім думала, що в мене стекло в ногах. 러시아군은 우만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중부와 남부 지역 여러 도시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도 공습 경보가 울렸는데 지난달 9일 이후 약 50일 만입니다. 이번 미사일 공습으로 숨진 민간인은 어린이 5명을 포함해 26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핵무기나 더티밤의 방사능을 감지하고 공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우크라이나에 설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결과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분석인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 뒤 우크라이나에 뒤집어 씌우는 전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이맘때면 꿀벌들이 꽃가루를 한창 나를 시깁니다. 그래야 열매도 맺고 한 해 농사를 하는데 꿀벌이 기후변화와 함께 빠르게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꿀벌이 할 일을 요즘은 드론이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장진철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하얀 사과꽃이 만발한 과수원. 지금쯤이면 꿀벌이 윙윙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기는 이른바 수분을 해야 하는데 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꿀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꿀벌을 빌려와 수분을 했지만 요즘은 빌려올 꿀벌도 없습니다. 사람이 꽃마다 가루를 바르는 작업을 하려 해도 인부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한 해 농사 시작을 앞둔 과수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당장 수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사과가 아무래도 정상과가 안 나오고 삐딱과가 나온다든가. 꿀벌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대형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굉음을 내며 하늘로 오른 드론에서 붉은색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붉은 가루는 과수 인공수분에 사용되는 석송자와 꽃가루입니다. 최근 꿀벌이 사라지면서 꿀벌이 하던 수분 작업을 이렇게 대형 드론이 맡았습니다. 1헥타르 크기의 사과밭은
이틀간 사람 15명이 필요한데 드론을 이용하면 30분 정도면 끝낼 수 있고 비용도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사람으로 전파되는 과수 화상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정률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지만 농민들은 일손을 덜은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장목반 외 회원분들도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도 공고를 내고 다른 장목 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2년 사이 국내에서 자치를 감춘 꿀벌은 141억 마리. 꿀벌이 사라지고 일손까지 부족한 농촌에 수분 드론이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한국 클라이밍의 간판 서채현 선수가 홈팬들 앞에서 클라이밍 월드컵 메달 사냥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회는 9월에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허설 무대이기도 했는데요. 그 현장에 강재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암벽 코스를 탐색하는 국내 여자 스포츠 클라이밍 최강자 서채연. 위태로운 자세에서도 반동을 이용한 끝에 홀드를 잡아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선발된 뒤 첫 국제대회인 만큼 포부도 남다릅니다. 작년에 취소되고 올해 재선발을 한다 해서 다시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우승해서 선발돼서 이제 더 뭔가 남다른 각오를 다지게 됐던 것 같아요. 볼더링은 4.5m 높이 암벽으로 구성된 여러 고난도 과제를 수행하는 종목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서채연에게는 아시안게임 정상 정복을 위한 사전 점검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얻었던 볼더 성적보다 좀 더 높은 성적을 얻어보고 싶은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예요. 세계 랭킹 1위 등 탑랭커도 출전하는 만큼 경쟁도 치열한 상황.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서울 클라이밍 월드컵에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세계 수준의 기량을 다시금 뽐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주된 비구름대가 차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비는 이제 모두 그쳤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 영남 지역의 비는 늦은 저녁까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은 그 밖의 전국으로도 평소보다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지만 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광주가 8도, 창원은 9도, 낮 기온은 부산이 21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5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는 더 따뜻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비가 그치고 봄나들이 하면 좋을 만한 곳 영상 속으로 담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꽃 박람회 현장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